무슨 생일까요? 무술생.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 무술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 동양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가지고 째째하게 이게 십진법 이런 60진법. 그러니까 10간 12지가 갑자을축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이 10개가 있고 땅에 12지가 있어서 이렇게 쭉쭉 돌아가면은 여기서는 갑을병정에 갑이 있고 천간에,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진서운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갑자년 을축년 이렇게 쭉 돌아가서 뒤에 가서 두 개가 비잖아요. 하늘은 열이 있고 땅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묘한 조합이 생겨가지고 이게 딱 60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갑자년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갑자을축의 이 계산법, 동양의 오래된 고대 천문학인데 이 갑이 되돌아온다 그래서 60을 환갑이라고 합니다. 갑자가 자기 원래의 태어났던 그 해로 돌아왔다. 그 뜻입니다. 제가 무술생입니다. 네, 제가 무술생인데 드디어 60년이 다 해서 다시 그 무술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 우주의 흐름을 크게 한 60년 주기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60년 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덤입니다.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은 이제 지금은 애송이지. 60 돼봐야 노인정에 가면 이제 막걸리 주전자 들고 심부름해야 되잖아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관점이지만 이 고대 동양의 천문학, 하늘의 어떤 흐르는 기운, 땅을 관통해서 흐르는 기운, 이 모든 게 다 주역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모든 동양 철학의 근원에는 주역이. 우리는 주역을 그동안에도 공부를 할까 말까를 몇 번 망설여 왔었는데, 그거는 주역은 순수하게 이게 지혜의 서만은 아니에요. 주역은 이상하게 그 안에 지혜와 어리석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못 들어가면 공부 한참 다 하고 나서 바보 멍청이가 돼요. 노자 장자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자 장자 공부를 쭉 해왔었는데 고대 우리 동양에는요 철학서라고 이름 붙일 만한 책이 딱 3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간혹 했었죠. 우리 동양의 철학, 명실상부하게 철학이라고 할 만한 책, 그런 책이 딱 3권 있어요. 첫째가 노자의 도덕이에요. 동양의 심오한 철학의 원류가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노자의 뜻을 150년 후에 또 한 천재가 태어나서 그걸 알아듣고 다시 철학을 수립해서 정리한 책이 장자예요. 근데 이 두 책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용에 군더더기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할 때는 순수한 마음 하나만 가지면은 돼요. 그러면은 다소 어렵더라도 절대 이 두 책에는 어떤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런 새길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이 철학자들은 스스로 이미 다 제거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치자면 완전히 깎아서 정제되고 깎은 형태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만 가지면은 이 공부는 자기가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는데, 제3의 책인 이제 이른바 이 주역,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거, 이 책은요 절대 순수한 마음 하나로 가지고 안 돼요. 이 책에는
옥과 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기 어떤 눈을 가지고 그 옥석을 가리는 작업.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역은 강의를 미뤄왔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좀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뭐 50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성리학의 나라였잖아요. 유가들이 우리 500년을 이끌어오면서 주역의 가치가 굉장히 과대포장됐죠. 중국에서보다도 오히려 더 한국에서 주역이 무슨 신비한 도깨비 방망이 형태로 잘못 그렇게 발전된 인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과거의 잘못된 그 어리석음과 지혜가 섞여 있는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좀 떨어내고 순수한 것.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의 뜻은 내 정신을 확장시키고 내 삶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지, 주역의 괴풀이 함몰돼 가지고 뭐 나중에 이상한 신비주의로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점을 명백히 하고 그리고 주역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이 도표를 먼저 그리는데, 우리 동양학의 전부를 다 간직하고 있는 글자 몇 개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근원적인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항상 이 사물, 눈에 보이는 물질, 그 너머의 것을 못 보잖아요. 항상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그 배후에 근원적으로 흐르는 우주의 에너지, 기운, 이런 데 대한 고대인들의 공부를 이제 우리가 해보겠죠. 이 우주는 맨 처음에 거대한 무심연 속에 있었어요. 우주가 잠들어 있는 거죠. 활동하기 전에 우주. 신으로 친다면은 신이 지금 창조 행위를 하시기 전에 깊은 우주적인 잠 속에 있는 그런 단계. 이게 무국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 무국이 있고, 이 무국이 잠을 깨서 이게 최초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을 태극이라. 우리나라 국기가 뭐죠? 태극기죠. 우리나라의 태극기의 뜻이 뭐예요? 이 태극의 뜻이 천지 만물이 여기서 생성돼 나오는 태극이라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걸 우리가 태극이라고 우리 고대인들은 상정을 한 거예요. 이 태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하나의 극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극이 돼요. 이상하게 우리 우주를 보면은 남녀가 있어요. 이건 근원적인 현상이죠. 누가 만든 것도 아닌데 반드시 암수가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 단계도 가면 자웅이주가 있어요. 은행나무들은 자웅이주죠. 소나무는 자웅동주지만 그런 식으로 이 우주 안에는 언젠가 이 극이, 하나의 극이 둘로 갈라졌던 시점이, 그 근원에 음양이기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음양이라고 해요. 이기. 이 음양은 다시 5개의
오행으로 또 갈라져. 목화, 토금수. 우리 내내 공부했죠. 음양이기가 단계적으로 좀 더 강한 양이 있고 좀 더 약한 양이 있죠. 좀 더 강한 음이 있고 좀 더 약한 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오행이 상호교감해서 우리 지금 눈앞에 만물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질이고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에너지지. 아직 물질이 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자 물리학을 이제 뭐 젊은 분들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만 모든 물질을 배우려면 에너지가 있어요. 고전 물리학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을 다뤘었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물질을 분해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파괴 검사를 하면서 물질을 계속 충격파를 주면서 깨고 들어가요, 물질 속으로. 그래서 그때 과학자들이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어떤 물질의 근원체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사과 그러면 사과를 계속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 완전한 그 사과라는 입장, 절대 배도 될 수 없고 고구마도 될 수 없는 근원적인 사과라고 하는 근본 입자가 있을 걸로 믿고 깨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근데 정말로 물질을 깨고 들어갔더니 그런 사과 입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깨고 들어갔더니 에너지만 나옵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동양의 글자 10개, 딱 10개죠. 이거 안에 천지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학문은 실은 우리 동양학의 시작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지만 서양의 모든 학문도 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세계가 고전 물리학이죠.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하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 지금 나노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노. 10만 분의 1 머리카락에 그런 거는 다 이제 물질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어떤 조합을 형성하는. 그게 이제 물질이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전체가 실은 다 자연입니다. 다 자연이죠. 근데 이 자연을 만들어내는 자연이고, 이 자연에 의해서 형성된 자연. 자연의 두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성된 자연이죠. 우리는 이미 하늘로부터 몸을 받아서 형성된 자연인데, 내년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뭐를 아무 자기를 행하지도 않는데 다 죽어있던 벌판에서 파릇 새싹이 생명의 기운이 부응하면서 온 천지에 생명들이 일어나죠. 그 기운이 어딘가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운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살아있는 생명이 안 보이는데 어느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 자연을 이제 분리를, 자연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이걸 능산적 자연이라고 부르고, 이 형성된 이 자연,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소산적 자연. 이 용어 자체는 실은 스피노자 철학에서 제가 따온 거예요. 스피노자가 자연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우리 동양에서 쓰던 그런 관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능산이라는 것은 어떤 지 스스로 힘을 가져서 산출하는 힘을 가진 자연이다. 그리고 이거는 산출된 바의 것. 저거는 능동적인 힘을 가진 자연이고 이것은 형성된 피조물로서의 자연입니다. 이렇게 이 자연의 모습이 양 측면이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배우의 것. 이런 데 대한 사고방식들이 옛 사람들이 다 자연을 보면서 느낀 거죠. 아,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이지만 결국은 이 배우의 모든 생명을 가져오는 거대한 힘이 영원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공식이 뭐죠? 유명한 거? 이게 E 이꼬르 MC 제곱이잖아. E 이꼬르 MC. 이게 뭐겠어요? 이게 에너지죠. 이게 에너지. 이 세계를 능산적인 자연, 영원히 살아 숨쉬는 자연. 이 M이 뭐예요? 질량. 그렇죠. 이게 질량. 이게 물질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 이게 C는 이제 상수, 이 빛의 속도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배후에 에너지가 있구나. 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이걸 우리 몸에 대비해서 본다면 암이라는 것은 물질이에요. 형성된 물질이지. 잘못 형성된 거지만. 근데 그 형성에 이르기까지 거기에는 계속 어떤 잘못된 에너지의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잘못된 조합에 의해서 뭔가가 하나 잘못 생겨난 게 그런 게 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이라는 것도 실은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하고 별로 멀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 몸이라는 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재조직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 안에 뇌의 파동이, 뇌의 에너지가 아주 나쁜, 탁한 게 계속 들어가면 그 몸에 나중에 나쁜 물질이 쌓여서 병들어요. 그러니까 몸 공부가 마음 공부고, 마음 공부가 몸 공부. 이게 몸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몸이죠. 우리 몸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이 세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의 마음, 정신, 하나님, 도, 어떤 선이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거는 우리가 오관으로서 보는 한계가 좀 그런 거죠. 이런 지금 우리 상황 이거를 이해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존재예요. 이거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들은 다 생멸이 있어요. 그리고 유한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할 때 종래 주역을 여기에 집중해서 늘 많이 했어요. 드러난 상으로서의 주역의 괴. 이걸 했는데 이렇게 가면은 우주의 전체 모습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주역의 공부는 이쪽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라 의식을 확장시켜서 살아있는 어떤 우주의 생명, 영원히 이 우주 만물을 지어내고 또 지어내는 그 힘으로서의 어떤 근원, 그런 것을 공부해보자는 뜻에서 주역을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주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생생이라는 용어로 생생. 이게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을 영원히 생산해낼 만한 힘을 갖는
생생.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우리 고대 동양 철학을 만약에 공부했더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이에요. 근데 유대 사회라는 그 좁은 강력한 교리로 지배되는 사회 안에서 너무 특출난 두뇌를 가져가지고 스피노자가 23살에 파문을 합니다. 이 천재가 유대교 랍비들이 도저히 스피노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쟤는 안 되겠다. 우리 조직에 해가 되는 애니까 제거를 해야 돼.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 어린 나이에 파문당해가지고 법의 보호받게 던져진 거예요. 그게 네덜란드가 그때 당시에 가장 자유로웠던 나라였는데 스피노자는 그 자유롭다는 네덜란드에서도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스피노자의 사상이 우리 동양의 주역적인 사고방식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는 전체를 항상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스스로 이렇게 또 생하고 생하는 절대 죽어있는 우주가 아니에요. 우리 우주는 영원 불멸의 힘을 가지고 살아 숨쉬는 생성의 힘을 가진 우주, 생생의 관점, 여기에 주역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역은요 실은 굉장히 방대한 체계입니다. 주역 전체를 우리가 이제 개관할 때가 있겠지만, 주역은 말하자면은 주역이라는 하나의 큰 가공한 사람의 숫자가 한 100명도 넘는 숫자. 그 전체를 우리는 지금 주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끼어들어요. 너무 이게 거대한 구조를 갖다 보니까 사실 이 주역에 대한 공부는, 주역은 이런 근원적이고 심오한 직접 간다기보다는 우리 현실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은 이 주역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장자 철학은 너무 심원하고 높아서 가기가 좀 곤란해요. 특별한 그런 어떤 철학적 자질을 가진 사람 아니고는 그거를 계속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데, 너무 순수한 청담을 그것만 들어는. 근데 주역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주역이 갖는 영향력이 동양사에서 3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주역 중에 이제 제가 아까 동양에 3가지 철학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말하는 주역은 개사전이라는 책입니다. 개사전. 그러니까 주역 안에요, 책이라고 부를 만한 게 한 15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우리가 지금 주역이라고 하는데, 정리는 하겠지만, 개사전에 보면 이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생생지위여. 영원히 생하고 또 생하는, 영원히 사물을 부단하게 끊임없이 영원불멸하게 사물을 생하고 또 생하는 그런 우주적인 힘을 가진 것, 그것을 여기라. 이 우주는 영원히 살아있는 힘을 가진 역동적인 유기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개사전에서 아주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생생지위. 이게 바로 능산적 자연입니다. 결코 자연은 죽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몇 년 봄 되면, 이제 불과 몇 달 안 남았죠. 봄 되면 어디선가 생명이 오잖아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어디에가 있었어. 이렇게 또 와. 그리고 이거는 수십억 년 전부터 계속 끊임없이 돌아오는 어떤 생명의 힘입니다. 생생지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 아까 이쪽 이 태극과 무국 이게 전체죠. 전체고 이 만물 이게 부분인데 여기 전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이 있어. 전과 분을 이 부분을 갈라서 설명을 잘한 철학이 장자 철학이에요. 우리 그 장자 제물론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전체와 부분은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이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은 이 상판과 밑에 다리와 연결 부위 크게 봐서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지금 죽은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물건인 경우에는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물질에서는 얼마든지 분해했다가 그대로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합하면 고스란히 전체가 돼요. 하나도 뭐 새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 청개구리를 푸번실에 들어가서 얘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그래서 얘를 앞다리 2개 띄고 뒷다리 2개 띄고 몸통 떼어내고 머리 떼어내서 분리를 하는 거지. 책상처럼. 그랬다가 다시 붙여요. 그러면 전체와 부분의 합의 관계가 어찌 돼요? 절대 그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될 수가 없죠. 얘가 아까는 띄었는데 분해했다가 결합시켜서 안 띄어.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건은 언제나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일 뿐이에요. 근데 사물을 깊게 보는 사람들, 이런 죽어있는 물질 너머의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결코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생명이죠. 이게 지금 실은 그 심리학을 했던 게슈탈트 철학자들이 이 관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말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의 그런 차이입니다. 능산적 자연은 그 안에 생명을 담지하고 있어서 절대 부분을 이 만물을 다 합한다고 해서 무국이나 태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만물은 아무리 수억만 개가 있어도 무국과 태극은 계속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영원히 이 생명이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주역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생명체죠. 이 우주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힘을 토해낸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주역에 참한 자들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국에서부터 쭉 진행되는 이거 다시 한번 보자면 여기가 무국이 있고 태극이 있고 이기가 있고 오행이 있고 만물이 있는데 태극이 1이죠. 요게 2개고 요게 5개고 요게 10,000개죠.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숫자로 쓰면 이건 0이죠.
이게 불교에서는 이걸 공이라고, 우주 전체를 삼키는 힘이에요. 삼켰다 토해내는, 무심연 속에 잠겨 있어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것을 도교에서는 이걸 허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하느님이라고 해요. 이거를 도라고, 보이지 않죠. 이 영이지, 이게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한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일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를 모르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몰입을 하니까 이 전체의 틀을 보지를 못하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또 할 수 있어요. 우주에 크기하는 보이지 않는 무의 심연이 이렇게 있어요. 뭐 수십억 년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세월이겠죠. 그 안에 이렇게 어떤 근원의 뿌리가 나무처럼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이게 무곡이지. 그러다가 어떤 우주의 획기적인 한 시점에,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시점, 그 지점에 이게 이제 하나 극을 형성해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태극이겠죠. 말하자면 이 태극이 다시 음양 2kg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가 둘로 분화하는 거지. 세포 분열 딱 둘로 하듯이. 이게 음양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다시 오행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다섯 개. 이 오행.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만물이, 천지 만물이 이렇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가, 이게 나예요, 이게. 이 가지 끝에 외롭게 떨고 있는 얘가 난데, 얘가, 얘를 잊어버리니까 괴롭고 슬픈 거야.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어. 먹고 살다 보니,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문제가 발생. 그래서 우리 공부는 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근원의 일을 찾아가느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역이 이 관점을 우리한테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주역은 만물을 보느냐. 주역에서 어떤 이제 하나 예를 살펴보자면, 이게 주역이 세상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이게 뭡니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역 8개 중에 하나가 괴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네? 뭐죠? 그러니까 이제 8개 중에 들어있는데 이게 뭐 8개 중에 뭐냐고, 무슨 괴냐고. 다 공부들 하셔놓고 또 공부 쫙 하고 계시네. 어문양. 이게 주역 8괴에서 이게 물을 뜻합니다. 테오포키는 그 테오포키 이야기는 조금 신비스럽기도 하고 우스운 구석도 있어요. 우리가 그 황제내경을 공부했잖아요. 고대 사망오제에서 이야기들을 중국인들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황제하고 그 어깨를 견줄 만한 인물이 테오포키가 있어요. 테오포키 씨가 어느 날 황하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을 살펴보는데 용마가 물속에서 서. 그래서 얼핏 보니까 이 용마의 등어리에 무슨 무늬가 쫙 새겨져. 그래서 거기서 테오보키가 이 우주의 어떤 비밀을 캐치해내가지고 8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8개는 항상 전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물을 뜻한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 근데 테오보키가 8개 이제 8개를 세상에 탁 던지고 갔는데 이게 물을 물론 그 사람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 무슨 에너지죠? 음이라는 에너지. 마이너스 전기로. 이것도 에너지예요. 이것도 에너지. 다만 얘는 플러스고 얘들 둘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사물 안에는 모든 사물은 음양의 조합. 나라는 이 몸체, 이 책상, 연필, 저 철, 모든 것은 음양의 조합입니다. 근데 이 음양의 순차적인 조합을 고대 현인이 나름대로 큰 8가지 범주를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부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로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우리 8개에서 이거는 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 뿌리가 마이너스 음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안에 어딘지 양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맨 표면은 다시 음의 기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물을 본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의 배후에는 바로 에너지가 있구나. 이 서양에서 아인슈타인 때 와서 생각했던 이 생각을 BC 2500년 전에 보키는 이런 생각을 벌써 했던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인류 최초로 등장하는 디지털 보험이다. 디지털을 지금 우리는 20세기에 우리가 만든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BC 250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디지털 부호를 보키는 딱 8개를 만들어서 세상에 휙 던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이제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그 안에 심오하게 들어있으면 저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수천만 명이 몰린 거죠. 이거를 깨트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철학자들이 책을 쓰고 또 해설서를 달고 하는 게 그 전체가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에는 잘못된 새끼도 나. 길을 잘못 가면은 엄한 데로 빠져가지고 미신 덩어리가 돼요.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의 물질이라는 것은 이런 에너지 조합에 의해서 생겨난다. 에너지 조합. 그리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시각. 그래서 이거를 옛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노자장자 때도 한문 공부 꽤 했지만 주역 공부는요 정말 한문 공부예요. 이거는 한문의 핵심에 들어가서 익혀야 할 특수 용어도 많고 쉽지 않을 겁니다. 이 상황, 모든 만물이 형성되어 나오는 이 상황을 딱 정형화시켜서 이렇게 말. 이기 효과. 만물 화생.
음양이라는 두 개의 기가, 에너지가 서로 교감해서 거기서 만물이 생겨요. 결국 이게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를 고대인들이 알았다는 거죠. 이런 관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주역이 세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 천지 만물의 배후의 관통에서 흐르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역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삼라만상과 이 천지 만물의 법칙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처음부터 사물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심오하니까 모든 사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주역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이 대우주와 우리 인간사를 관통해서 흐르는 어떤 그런 법칙,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역에 대한 평가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계속 지금 힘을 쓰는 거고, 거기서 뭔가 한 자락이라도 얻어보려고 막 되지도 않는 괴를 붙들고 막 엉뚱한 풀이를 해가면서 막 잘못 빠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주역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틀을 간략히 설명드린 겁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하시죠. 그 석사 시험인데 학생이 딱 시험을 보려고 딱 앉아서 봤더니 시험 문제가 작년 거하고 똑같은 걸 내요, 교수님. 똑같은 거.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문제가 작년 문제지를 잘못 가져오셨다고. 이거 어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교수가 못된 아니야. 작년 거하고 문제는 같을지 몰라도 올해 이게 시험 문제가 맞아. 왜 그렇습니까? 답이 바뀌었거든. 답이 이 우주에는 답이 없어요. 작년에 맞은 답이 내년에 답이 아니에요. 자꾸 변해가는. 그러니까 답을 쫓아서 가는 이런 공부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균형감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쫓는 공부가 아니고 실은 거울을 찾아요. 거울. 사물이 나한테 오면 그것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이 거울을 찾는 공부를 해야지 뭐다 갖다 확 써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한 방에 답이 멋있는 거는 같아요. 그 순간에 힘을 쓸 것 같고. 그렇지만 인생을 긴 안목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역 공부도 실은 그런 겁니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거울을 닦는 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바뀌어가요. 바꿀 여기 변화무쌍한 여기에 주역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지만 실은 우주 자체가 역이에요. 우주 자체. 주역만 역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 주역 공부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그 오염된 잘못된 정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 주역만 역이 아니라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주역 괴풀이에 준비 없이 빠져들면은 나중에 그 공부는 정말 나한테 복을 갖다 준다기보다는 내 정신을 개명시키고 확정시키는 공부가 못 되고 바보 되는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시야를 좁히는 쪽에 주역 공부를 하지 말고 넓히는 쪽으로 가자.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는 이 한 글자로 표현하는 것은 천지자연 전부를 말하고자 한다. 그걸 역 공부할 때 명심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첫째,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지자연의 역이 있어요. 천지자연. 지금 말 천지자연지 역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도표 그렸던 무국과 태극의 세계예요. 여기서 무궁무궁한 어떤 생명의 힘이 오늘의 모습을 바꾸고 내일의 모습을 바꿀 이 힘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게 복희역이에요. 복희. 태호 복희. BC 2500년이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이 8궤, 64궤 이 문제의 궤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복희의 64궤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계기가 뭐냐면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왕. 문왕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은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라스트 엠퍼러. 은나라 폭군. 은의 폭군이 누구죠? 주지. 은의 폭군. 주가 왕일 때 문왕은 저쪽에 이쪽에 공국의 귀족에 불과했어요. 근데 얘들이 결국 이 은나라를 말아먹잖아요. 주역의 문제는요, 은나라와 주나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가 폭군이었다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다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들어엎은 이 혁명을 해가지고 지들 친하가 하극상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건데 이 왕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고려조 마지막 왕들이 똑똑한 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역사는 이조 시대를 창건한 자들이 쓴 거지 고려 망한 놈이 글 쓸 수가 없어요. 역사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은나라는 중국의 한족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중국에 동북공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그게 자연히 이해가 돼요. 중국은요, 마지막 계속 파고 들어가면 위대한 문화유산들을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한족이 아닌 경우가 허다해요. 중국 문자의 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갑골문에 있죠. 갑골문은 은나라의 은나라에서 점수를 행하기 위해서 갑골문을 쓴 거고, 이 갑골문을 쓰다가 여기서 발전한 게 한문. 그러니까 한문을 만든 자가 은나라 민족일 때, 은나라가 어느 종족인지 아시죠? 동이족.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를 다 밝힐 수가 없어요. 가면은 국가가 쪼개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이 두리뭉술이한 중자를 좋아. 항상 가운데를 다 쓸어 안아가지고 다 같이 중화. 이렇지 않으면 나라가 쪼개져요. 지금 중국이 56개 민족인데 제가 만리장성 딱 구경 가서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만리장성이 저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외쪽으로부터 나라를 막아야 돼요. 근데 만리장성이 국가 안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중국은 계속 이민족이 들어오고 들어와가지고 강역이 넓어지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파고들면 들수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가 이 문왕을 유리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유폐시켜가지고 감옥 생활을 7년을 깜빵에 가뒀어요.
내가 이제 좀 똘똘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주역에 아까 그렸던 이런 이 괴잖아요. 이 괴 의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괴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주역 첫 페이지를 열면 원형이 정 이런 말이죠. 원형이 정. 크게 형통해야, 크게 통해야 모든 게 이롭고 올바르다 그 뜻입니다.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 최초의 인물이 문왕이. 그러니까 주역이 좋기 때는 도만 해도 도, 그림만. 아까 그렸던 그 8개 있죠? 8개 64개 그림만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좋기는 이 수수께끼를 그냥 던지고 간 것뿐이에요. 그랬는데 이 문왕이 유리의혹에 유폐돼서 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신상의 중대사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살 수 있을지 죽을지. 그래서 자기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복희가 던지고 간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괴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괴사를 썼어요. 그 다음에 문왕의 아들이 이제 그 문왕보다는 좀 더 유명해요. 이 사람 이름은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다. 주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주공. 주공은 언제 들어보셨을 거냐면 공자가 꿈속에 봤다는 분이 공자가 가장 사모했던 거예요. 주공은 BC 1100년경 사람입니다. 공자는 500년대경 사람이니까 한 6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렇게 사모했어. 너무 존경했던 거죠. 꿈에 주공을 뵌 지 오래다. 이런 구절이 논어에 버젓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공이 효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걸 괴라고 해요. 괴. 이걸 괴라고 해요. 이게 8개 있는 게 8개고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완벽한 형태를 갖춘 게 이제 요게 소성계. 자, 그렇죠. 두 개를 겹쳐서 만든 게 이게 대성계. 이게 완벽한 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성계는 8개밖에 없어요. 8개. 그 다음에 이것을 겹쳐서 만든 게 64개죠. 그래서 이 전체의 괴사를 문왕이 썼고 하나하나의 의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인생사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시뮬레이션 기법이 발달을 그 옛날에 인생의 여러 국면을 이렇게 단계화해봤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크게 주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길흉이 나한테 닥쳐요. 우리 인생은 변화무쌍한 거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좋다가도 내일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흉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6단계로 시뮬레이션이에요. 첫 단계는 이게 어떻게 올 것 같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게 뭐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 국면을 6단계로 분석을 해 들어간다. 이것에 이거 효사라고. 효사를 쓴 사람이 주공. 그래서 이 이제 주역이 이름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역이 있고 복희의 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왕의 역이 있고 이게 다 역이 이 사람들. 자신의 사상이 가미된 각각의 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자의 역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공자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성과가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중국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과대포장입니다. 중국은 성리학 외에도 양명학, 고증학 하면서 사상계에서 충분한 어떤 원의와 대립을 통해서 서로 각축을 벌여왔는데, 우리는 500년 동안 성리학 외의 것을 이야기한 자는 어찌 돼요? 그 자는 사물란적이어서 삼조가 어려워요. 저희가 그 노자장자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조 시대 때 한 불과 200년 전에 제가 어디서 서당에 앉아서 노자장자 강의에서 저희 삼족을 면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경직된 사회가 우리 조선사회. 어쨌거나 이제 그 문명이 떠받든 이제 성현이 공자시다 보니까 공자가 위편상절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공자가 만년에 자기 학문 중에 비어있는 게 여기 들어있다구나. 그게 주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때는요, 책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의 책은 전혀 아니죠. 그때는 대나무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깎아요, 대나무를. 그래서 거기다 글자 한 10개 써. 아까 말한 거 이기 교감 만물 화색 한 8자 이렇게 써. 그럼 한 페이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또 대나무를 넘겨. 그럼 이거를 읽으려면은 잘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죽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죽 위자를 써서 위편이라고. 그러니까 위편으로 책을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책은 간혹 그런 거 소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감 문서라는 거.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대나무가 엄청나지. 근데 멋있어. 그럴듯하지. 그거를 공자가 이 주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봤는지 위편이 그 가죽끈이 3번 끊어졌어요. 위편 3점. 이러면서 이제 이 주역이 막 뜨기 시작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요 문왕 주공 공자 이게 문제인데, 독피는 오로지 그림일 뿐입니다. 아무 해석이 없어요. 수수께끼 자체를 던지고 간 거예요. 이 해석을 어찌 할 거냐는 한 사람의 어떤 철학적인 성향과 전체의 역량이 갈립니다. 그렇죠? 근데 문왕이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괴사와 이 효사를 결국 공자가 읽고 무릎을 쳤다는 것은 그럼 뭐겠어요? 이거 2개를 읽은 거지. 이때는 다른 책은 없었습니다. 주역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자가 해설서를 막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설서를 무려 몇 권을 썼느냐? 10권을 썼어. 그래서 그거를 시빅이라고, 시빅. 날개 입자로 써가지고. 근데 이런 건 다 뻥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한 일이 아니고, 그때 이제 이 한나라 때 유교를 파출 백가 지금 제자 백가 같잖아요. 한무제는 유교 유학을 좋아했어요. 왜? 유학이 왕의 존엄을 지켜줘요. 철학을 볼 때도 여러분들은 그 이면을 좀 보셔야 돼요. 왜 이 철학이 그 시대에 각광받았는가? 정말로 이 철학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스피노자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가지고 45살 죽어버렸어요. 그 천재가. 근데 지금 스피노자가 복권돼가지고 그 철학이 막 서양에서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너무 유명하고 앞서간 사람들은 못 들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한무제가 유학을 높이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파출 백가를 다 파출시키고 독존 유술, 유학만을 하나만을 독존시키고 그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 이 육아의 대성현이 공자가 무려 3번이나 줄이 끊어지도록 탐독했다는 서적이 주역이죠.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배사라는 책이 한 권 있고 효사가 한 권 있고 시비 10권 있으니 이것만 12권이에요. 그 경전이 양이 방대합니다. 이 자체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것을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주역이라고. 이 사람은 주나라 때 사람이 아니에요. 주공이 아까 이게 BC 1100년이고 이 사람은 BC 2500년쯤 전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한정이다. 그리고 이제 절대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실은 이 주역만이 주역이 아니고 여기 아니고 마지막에 드러나지 않는 여기 드러나지 않는 그걸 미현현의 여기라고 합니다. 미현현의 여기 드러나지 않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지만 이 우주에는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수억만 개의 아침이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올지는 안 보여요. 아직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수십억만 개의 은하가 있어요. 어떻게 변해갔지? 어떻게 행성이 또 창조되고 또 파괴되고 어떤 에너지 융합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그 미현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천지자연의 역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 봅니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제 말씀입니다. 이미 BC 1100년 전에 다 훑고 간 이 구닥다리 남이 먹다 버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드러나지 않은 이 현현. 이게 지금 왜 우리가 꼭 주역을 공부할 필요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역을 해야지, 지금. 우리 한국의 역을 해야 되죠. 우리 당대의 문제를 주역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고 풀어내지 못하면 주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현실의 문제를 위해서 주역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한역을 공부하는 거죠. 이 미현현의 역을 이걸 노자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불가명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불가명. 노자가 도덕경 첫 장에서 뭐라 그러죠? 노자 이야기 그게 다 주역의 관점하고 이름에 상통하는 거예요. 이 미현현의 결국은 불가명의 이름 붙일 수 없는 역이 지금 이 우주 천지에 떠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오 버키라는 위대한 성현은 어느 한순간에 우주의 비밀을 착 본 거죠. 뭔가를 봤어요, 이 양반 분명히. 그리고 그거를 도형화시켜서 딱 던지고 갔죠. 우리도 밝은 정신으로 이 현 삶을 보면 어느 순간에 명료하게 다가오는 어떤 삶의 문제점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역을 공부해요. 이런 노자는 하는 말이 항상 명가명,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 통길동이다, 뭐 의자다, 테이블이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문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서로 상징으로서 사물을 제한시키는 게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비상명. 절대 그거는 참된 이름이 아니에요. 명은. 그거는 잠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행을 거치고 음양으로 돌아가고 점점 돌아가면 이 무국과 태극의 세계에서는 점점 이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태호 버키는 이걸 딱 보고 혈계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걸 보고 공부를 하니까 안 돼요. 우리 이 정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천지자연 그 자체를 항상 가장 폭넓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주역 공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주역 공부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주역은 어차피 여자 장자 같은 그런 없고 숭고한 도를 논하기보다는 현실 생활 자체를 논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역사, 세계사, 우리 국사, 뭐 과거, 고대사 같은 인간이 살아왔던 그런 모든 모습, 역사 공부, 문화 인류학, 또 사회학, 정치학, 이 모든 것을 망라해 이렇게 들어가야 주역 공부는 이렇게 폭넓게 봐야 된다. 그래서 주역 공부라는 것은 결국 인생을 길게 보고 또 균형감을 갖추기 위한 공부지, 하나 개개의 문제에 답을 찾으려는 그런 공부는 아니라는 거. 그 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 조금 주역 냄새 나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이 논하는 거는 주역이 논하는 거는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삶의 중심부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 삶의 중심부에 뭐가 있습니까? 주역의 관점에서 아까 문왕이 지금 유리의 감옥에 유폐돼가지고 7년간 썩으면서 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썼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고통이 있어요. 인생의 중심에 아름다운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우리가 뭐하러 지금 이 좋은 날 여기 주역 공부를 하려고 모였겠어요. 놀면 되지. 인생의 중심에 뜻하지 않게 어제까지 즐거웠어. 좋았는데 오늘 딱 보니까 고통이 있어요. 이게 주역 공부의 시작이죠. 이 고통을 요즘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고통이 여러 형태로 닥쳐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첫째, 사업 실패. 남자들 특히 사업 실패하고 1번이 사업 실패. 그럼 사업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 넘버 2가 뭐가 오죠? 이혼이 오지. 사업 실패했는데도 이혼 안 당했다. 그분은 노인이지. 그분은 주역을 이미 꿰뚫고 있다. 개개의 무슨 이 괴사를 풀지는 못해도 이 사람은 벌써 도가 경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골방에 처박혀 있어 나이 들면 뭐죠? 질병 없으실 거예요. 질병 없는데 또 뭐 없죠? 돈 없지. 빈곤. 이런 거예요. 이거. 주역이 논하는 문제는 주역은 절대 어떤 즐겁고 해피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역의 강점이에요. 그런 것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지. 그걸 뭘 분석해요? 행복이 뭐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벌써 저는 불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애들이 행복이 뭐예요? 물어봐요? 지가 지금 행복해서 미치겠는데 뭘 그런 물어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남들은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나한테 뭔가 좀 불행한 것 같아. 이때 딱 튀어나온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행복이 뭐예요? 벌써 맛이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항상 배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역을 이거 전체를 주역이 뭐라고 부르죠? 우환이라고. 집에 우환이 있습니까? 집에 우환이 있네. 요즘 뭐 자네 집에 우환이 있으신가? 이 우환이 주역에서 우환이 뭐예요? 이게 근심이지. 근심 문자죠. 이게 환난이지. 주관적인 거, 객관적. 우환. 근심과 환난이 닥친다. 이런. 그래서 이제 주역 아까 공자가 썼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10가지 해설서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개사전이에요. 이 한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개사전은 이런 글씨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실까? 개사. 이게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연결된다. 그래서 개사전이라는 책인데 괴사와 효사, 아까 전체로서의 괴를 푼 괴사와 하나씩 들어가는 효사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괴사와 효사를 한꺼번에 의미를 설명해 놓은 책이 개사전. 근데 그 10위 중에서 이게 가장 뛰어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역 공부를 하시려면 실은 먼저 개사전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개사전을 풀이해놓은 제대로 된 주역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중에 있는 주역책은 다 괴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술이 되거나 미신이 되거나 잘못 갈 수 있는 새길이 많은 거예요. 먼저 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격가지를 떨어내고 핵심을 추린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사전 이게 그 작업을 해놓은 가장 뛰어난 책. 그래서 어자, 장자, 주역할 때 제가 말한 그 주역은 개사전이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게 이 말이 뭐라 그러냐면 자격자, 즉 역을 지으신 분께 그 말이죠. 역을 지으신 분께 그분께 기유우한호 우환이 있었던 걸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을 지으신 분께 우환이 있었던 걸까? 이런 아주 심오한 질문이 한 줄 있다. 그러니까 이 자격자,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문왕이지.
문왕이 심대한 우한에 처했죠. 환난에 처해서 지금 유리옥에 유폐돼가지고 거기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세월을 7년간 있어. 우한이 있었죠. 유리옥이 뭐예요?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 고대 이제 어디 험난한 우리로 치면 이제 귀양 거리는 장소인가 봐요. 저는 유리로 만든 옥 속에서 그렇죠. 다 보이네요. 유리라고 하는 지방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말이 그때 역을 지으신 게 우한이 있었던 것 있었지.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 힘을 쓰는 거예요. 목숨이 간당간당한 이 상황에서 괴사를 쓸 때 얼마나 이게 신을 기울였어요. 이 닥쳐 문명이. 이게 지금 출전이 개사전이라는 이 우한. 주역은요 결국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근심과 환난에 관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가장 방대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게 힘을 쓰는 거지. 여자 장자는 이런 이야기까지 시시콜콜하게 안 들어갑니다. 여자 장자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그렇게 깊이 분석하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방금 말한 이제 그 사업 실패니 이혼이니 뭐 등등 이 전체 어떤 그 우한의 덩어리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나한테 뭐가 닥친 거죠? 화가 닥친 거다. 이걸 화라고. 화가 닥치면 우리 인간은 이 화를 뭐로 바꿔야 돼요?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복으로 바꿔야죠. 이 닥쳐오는 이 화를 이거를 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 전체를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한마디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게 전화위복이지. 그 주역은 전화위복의 기술을 공부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무슨 기술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지혜를 공부하려고 하는 전화위복의 그 지혜. 이제 이걸 봐보세요. 우리 이제 틈나는 대로 한문 공부하잖아요. 여기 두 글자에 공통점이 있죠. 화자와 복자의 공통점이 있어. 뭐죠? 옆에 있는 좌두방식이 같은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 글자가 뭐예요? 시자죠. 이게 보일 시자. 그러니까 우리 눈의 작동은 능동적인 것은 볼시 시청각 교육할 때는 이 시자가 있어요. 근데 여행 가서 세상을 두루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막 공부하듯이 시청각 공부하듯이 안 해요. 견문을 넓혀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그래서 그걸 견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는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상태, 내가 이렇게 주시하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주시하는 거죠. 견문은 뭐냐면 약간 수동적인 상태. 흘러가는 이 사물사에서 견문을 넓히는 거. 자연스럽게. 조금 수동적인. 그러나 이 둘은 다 인간의 육안에 보이는 세계. 이 시는 뭐냐? 정작 이게 보일 시자인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세계. 이거는 영적인 세계, 또 천상의 세계를 뜻할 때 항상 이 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시자죠. 이 시자는 눈에 보이는 시가 아니고 계시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시. 보이지는 않으나 느낄 수 있는 세계. 그것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원래 앞골문을 보면 이게 제단이에요. 제단. 하늘의 제사를.
재물을 위협을 준 거지. 이거는 나중에 뭐 지지대 같은 개념으로 후에 발전되고 항상 제사,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하고 관련, 영적인. 그래서 신을 이렇게 쓰죠. 화복. 그래서 결론은 화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지 멋대로 할 수 없는 세계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 어떤 나의 관할권을 벗어난 저 높은 세계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역에 우리가 다시 역으로 돌아가면 항상 이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상황이 있다. 그 변화무쌍함, 우리 이 자연의 힘. 이게 어떤 때는 화로 닥치고 어떤 때는 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그러면 나는 그걸로 레몬 주스를 만들어. 여기서 레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레몬은 드시면 어때요? 시디시죠. 세상이 나한테 시디신 걸 주면 인생에 그 환난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 표현 중에 아주 그 똥 밟았다 이거를 뭐라고 화더 레몬 뭐가 해서 일이 딱 꼬여버리잖아요. 그럼 화더 레몬 이게 뭐야 그렇죠. 인생이 나에게 레몬을 주면 나는 그걸로 레몬 주스를 만들겠다. 이게 전화의 복이지. 이게 주역 공부의 어떤 핵심. 이런 공부다. 그러니까 이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세옹지마 이야기였어요. 세옹지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세옹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옹이 거꾸로 공은 공인데 남자의 직분으로 높은 거죠. 공은 공인데 연세가 들어서 온 몸에 막 날개가 돋아요. 이게 옹입니다. 세옹이라는 사람은 변방세자예요. 변방. 북경 지역을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북경이 가면. 세옹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먼 책이 회남자라는 책인데 거기 딱 그래서 그 노인은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 큰 재산이 날라가고 그랬는데 뭐 이게 무슨 복을 불러올지 뭐 알겠어. 전혀 낙담. 그 몇 달 있다가 이놈이 친구를 꼬셔가지고 좋은 말을 한 마리 끌고 다시 지옥에 왔어요. 말이 이제 두 마리 됐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와서 이 노인 좋겠어. 많이 생겼으니까. 이 노인이 또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무슨 화를 불러올지 어찌 알겠어. 그 해남자에 딱 쓰여있기를 그 노인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이랬다.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상황을 길게 보는 사람은 세용은 완전히 주역 공부를 많이 하는 현자예요. 말을 하자면 그 해남자 편에 세용을 이름도 없이 이렇게 전하면서 그 특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점을 잘 치는 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점을 잘 치는 사람은 점을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이 이제 중마가 얼마나 막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놈이 좀 타봐야지. 타다가 어찌 됐겠어요? 이거 떨어져가 다리가 확 부러져 버렸네.
그러니까 또 옆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노인 참 안 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글쎄 그렇긴 한데 또 뭐 앞으로 무슨 또 이렇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딱 아까 처음에 예고됐죠. 국경 지방에 살았어. 뭐를 예고하고 있어요? 전쟁이 난다 이거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전시 세상에서 진지 젊은 애들. 근데 다리 부러진 놈을 군대에서 그걸 데려가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옆집에 김씨네 자식들 그 건정하던 놈들은 김씨, 홍씨, 이씨 가서 다 죽었어. 근데 얘는 다리 병신 되는 덕에 전쟁에 징집이 안 돼가지고 비록 다리 하나는 불구가 됐지만 아버지랑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인생은 모른다. 역이잖아, 역.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때 그 순간 뭐 안 되면 이게 쫑나는 줄 알고 그냥 난리를 피우는데 정신이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이. 우리는 여기 산다. 안 보여 앞에 가는 거죠. 근데 세용처럼 주역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닦은 사람으로 정신이 이르 세계로 자꾸 근접해. 만에서부터 만무 세계로부터 태극과 무구 세계로 점점 이를 향해서 확장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구체적인 그 사물 자체는 보이지 않더라도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항상 길고 조급해야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노자 도덕경 한마디를 하고 끝냅시다. 이 주역하고 노자 도덕경은요 일맥상통하는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역을 해설서를 쓴 사람들이 노자를 공부했던 사람들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사전의 그 저자는 노자 장자를 정신적으로 있는 그런 도가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이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노자가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방금 세용의 이야기를 아주 약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화라는 것은 방금 우리 화 이야기했죠. 화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화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해라고 읽는데 그냥 즉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화라는 것, 화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즉 복지 복이라는 것이 그 안에 복이라는 것이 의지해 있는 것이고 복지기의 이게 그 방금 쓴 의자하고 뜻이 같아요. 의지한다는 거하고 뜻이 같아요. 또 의인데 화, 즉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이 기대어 있다. 의지.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니까 전체를 못 보지만 복이라는 것은 복해 이거는 화지 소복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실은 그 안에 큰 재앙이 잠복해 있는 것일 수 있다. 그거예요. 우리 로또 복권 1등 돼가지고 인생 망쳐든 사람 이야기를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막 몇십억 그거 안 받았어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그 사람 보면.
해가지고 뭐 마누라 잃고 뭐 자식들하고 싸운다고 결국 그러다 폐가 망신해 쫑나는 사람. 그러니까 로또는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악마가 주는 거란 말이잖아요. 뭐가 복이고 뭐가 환지 우리 지금 눈앞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라고 보이는 이것도 언젠가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들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근데 어느 날 이놈이 인터넷 창업하잖아. 모른다니까. 이런 틀에서 우리는 앞으로 주요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